지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도 최 시장님이 내란에 대해서 거의 동조하는 듯한 제스처를 포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동방 시스템이고 지방정부의 장이 지역의 군대를 만약에 통솔할 권한이 가지고 있었다면 윤석열과 다른 행태를 보였을까?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당원이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을 하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개운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소용돌이 휘말려 시정 운영이 또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최민호 시장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명백하게 계엄 세력에 거의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연일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서 아주 위헌적인 발언을 매일 일삼고 있습니다. 유재화 위원장님만 거의 이제 유일하게 이성을 지키고 계신 건데 결국은 우리 시민과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종편 TV를 지향하는 뉴스앤톡이 마련합니다. 집요한 토크쇼 2024년 마지막 방송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류재화 국민의힘 세종시 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생각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 사고로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네, 먼저 애도의 묵념부터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하시죠. 묵념. 네, 오늘 이 시간은 올해 대한민국과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세종시와 관련된 10대 뉴스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10대 뉴스 얘기가 끝난 다음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또 명운을 가르고 있는 탄핵 관련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0대 뉴스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를 얼룩진 대한민국을 골랐습니다. 화성 아리셀 반도체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졌는데요. 급기야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숨졌습니다. 그 밖에도 뭐 시청역 역주행 사고, 딥페이크 범죄 등 순탄치 않은 한 해를 보냈어요. 참 어떻습니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2024년이었습니다. 선진국이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시민 개개인의 안전, 일상의 어떤 안전이 확보돼야 되는데 2024년을 돌이켜보면 범죄라든가 재난이라든가 또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 문제, 그럼 우리의 일상에서의 안전조차 확보되지 않는 그런 2024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국가 차원의 안보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 개개인의 안보가 더 국가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2024년을 되돌아보면서 일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2025년에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올해는 참 가혹한 한 해였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국민들은 성실하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왔는데 우리 국가와 사회가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한 한 해였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참 자괴감이 크게 들고요. 참 송구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울 때 이제 아노미 현상이란 말을 많이 썼었어요. 그는 사회가 많이 변했는데 기존의 사회의 규범과 질서가 이 변화된 사회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이번에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을 봐도 그렇지만 시민들의 의식이나 시민들의 삶의 행태는 이미 선진국의 어느 나라 못지않은 가장 세계에서 발전된 시민 의식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제도나 운영 방식이 시민들을 따라가지 못한 현상이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 아닐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 탄핵 절차를 마무리하면 정말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좀 국민의 새로운 그런 공감대를 마련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국가의 안전 시스템을 아주 바닥부터 제대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꼽았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계엄이 선포돼서 나라가 정말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깜짝 놀라셨죠? 이게 그러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처음에 또 가짜 뉴스에 또들 낚이셨구나. 저한테도 막 이렇게 카톡들이 왔을 때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뉴스가 나오고 그 내란 수계가 그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발언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런 윤석열이란 괴물을 만들어냈을까. 정말로 진짜로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내란 수계는 사면 없는 종신형으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건강성 아니면 시민의 헌신을 증명하는 교과서로 살아있는 동안 속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아주 어린데요.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어린 아이인데 아이는 군인을 나라를 지켜주는 가장 멋있는 존경받아야 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게 당연했죠. 그런데 그 비상계엄이 있던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 아이가 계속 그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는 진입하는 그런 그 뉴스 장면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잠깐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던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아빠, 왜 군인 아저씨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요? 제가 그 명색이 뭐 어른이고 또 정치를 한다고 이렇게 국민의힘 당직자로 있는데 그 아이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이는 우리의 미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의 미래라는 아이들에게 12월 3일 있었던 계엄 사태는 그 질문과 똑같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이른 데 대해서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국민의힘의 당직자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까지 이제 12.3 비상계엄 사태였고 네. 세 번째는 민주주의 회복력, 그 다음에 피플 파워를 또 과시했다. 이런이에요. 또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또 국민의 힘을 보여줬거든. 여기서 국민의힘은 이제 피플 파워를 얘기하는 건데, 저 여기서 또 희망을 봤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탄핵되는 날 이제 그 국회 정문 앞에 있었는데 뭐 200만에 가까운 시민들과 함께 있었죠. 그때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그 이제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한국 민주주의는 이 광주의 빛이 있다라는 얘기하면서 아마 이번에 노벨상 받은 한강 작가가 남긴 말이 있어요. 그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였는데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 국민들이 몸으로 저항했던 민주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MZ세대가 옳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결국은 국민이 나라를 지켰고 MZ세대가 옳았던 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건강하고 앞으로도 잘 발전될 거라는 그런 기대 또한 갖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계엄 선포에도 불구하고 동이 트기 전에 모든 상황이 종결되고 시민이 안전한 일상,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우리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엄청난 민주의식과 그리고 그 힘입니다. 다시 한번 그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 사태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이 비판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 그래도 위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에도 당시 18명의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있었고 그분들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다시 더 올바른 방향으로 그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수준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데요. 그 18명의 그런 건강한 의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90명은 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네, 그건 또 우리가 예.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자 민주주의 회복력을 얘기했는데 우리 민초들의 수준은 그렇게 높은데 다시 또 지금 정부로 돌아가면 와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자 일단은 되는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까지 또 탄핵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충격이 되다 보니까 대외 신인도 환율이 1,500원까지 지금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1,500원 불가능 끝나지 않은 국가 위기. 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런 일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그 탄핵당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그냥 단순한 기회주의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무속 정권에 그 숨겨져 있는 마지막 퍼즐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과거의 친일파였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엘리트들을 20대 때 한 번의 시험으로 선출하는 이 비상식적인 제도가 국민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나라를 좌우하는 현상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결국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절차, 헌법재판 절차, 형사 절차 그걸 여야 가리지 않고 이 재판 절차들은 신속히 법대로 절차대로 진행돼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야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이렇게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111조 3항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은 재량의 여지 없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법을 가장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해석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는 것이 가장 우리의 제1의 과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헌법대로 법대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사해야만 또 다른 국정 마비를 막을 수 있고 국정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한테도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비판의 지점들 중에 타당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은 국정이 안정을 찾아야 될 때 국민이 너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탄핵이 아닌 다른 방법을 정치력을 발휘해 민주당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탄핵이 아닌 다른 방법은 무엇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임명 거부라는 것은 법적으로 얘기해서 어려운 말로 부작위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명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 행위예요. 이게 위헌이라는 것이 이제 저의 주장이거든요. 저의 판단이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국회 선출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 선출권 침해로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에 지금 걸려있는 개개인들은 헌법재판 임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7명의 재판관을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도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물론 그 헌법재판 절차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탄핵심판 절차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려울 일도 아닙니다. 그냥 헌법 해석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부터 빨리 그렇게 처리를 하면은 임명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가장 기괴한 발언이 여야 합의를 해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민주당 2명, 국민의힘이 1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을 해가지고 청문 절차를 다 거쳤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제 변심을 해가지고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여야 합의를 해오라라는 정말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지금 자꾸 그 국민의힘의 일부가 탄핵을 남발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제가 아는 한 민주당이 어떤 법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 통념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덕수 같은 자가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작위한 행위를 계속하면서 만약에 4월 달까지 시간을 끈다. 그래서 헌재가 만약에 공중분해가 된다. 그러면 이 나라는 누구도 정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새로 임명된 최상목이라는 권한대행이 정말로 나라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뭐 나머지 크고 작은 문제는 떠나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빨리 매듭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야당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차 2심 있고요.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 대표는 수감이 됐어요. 이제 조국 대표는 사실상 일단락이 된 거죠. 정말 오래 끌었는데, 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금 검찰이 정말 윤석열의 애완견이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다가 갑자기 정의 사도로 지금 변했어요. 그래서 윤석열을 직접 본인이 처단하겠다 지금 광분을 하고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불과 0.73% 차이로 패배한 야당의 대표를 어떤 형태로든 사법의 테두리 안으로 몰아넣으려고 정말 수백 번의 그 가혹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건진 게 방송 토론에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를 왜 모르냐 알 건데라고 해서 지금 1심에서 유죄 나온 거 한 건이에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방식의 정치의 사법화를 계속 가면 진짜 보복에 보복을 부르는 상황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진짜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사회 통념과 질서를 지키는 역할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국 대표 관련해서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오히려 조국 대표 관련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온 국민이 다 어떻게 보면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제분들의 그런 무슨 자원봉사 시간을 1시간 했는데 2시간 했다. 아니면은 뭐 1번 갔는데 2번 갔다. 이제 그거를 지금 검찰이 끝끝내 추적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권한 남용에 가까운 걸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조국 대표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잘 활용하셔서 또 이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실 수 있는 또 전화 위복의 시기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런데 어쨌든 뭐 수사의 영역을 벗어나서 지금 뭐 재판의 영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은 건 지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바로 이제 권한 남용의 문제라는 게 있는 거죠. 예, 뭐 그 과정을 네네. 계속 따지다 보면 또 그렇습니다. 자, 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으시죠? 그것도 제가 오늘 그렇게 막 자세하게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닌데, 그 사법부 판단이 있었고 이제 조국 전 대표는 확실한 범죄자고요. 이재명 대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죄 치고는 굉장히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거는 검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원이 그 죄가 충분히 증명됐고 그 죄의 질이 안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비교적 중한 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의 직권남용과 무리한 수사라고 얘기하기에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고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단까지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야권이 승리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 조수님?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도 과연 이 윤석열이라는 괴물과 2년 반을 지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돌아갈까? 우리 사회의 기풍이랄까? 아니면 하여튼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지만 언제나 항상 해괴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그때 잠시 현혹됐었지만 결국은 이 무능과 실정을 단호하게 심판을 한 거죠. 제가 여소야대의 중요성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야당은 영어로 오퍼넌트 파티라고 해가지고 반대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느 정파는 너희들은 집권해서 나라를 끌어가라. 그리고 어느 정파는 너희들은 대신에 저 사람들을 감시 감독해라. 이렇게 역할을 준 거예요. 그러면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이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란 괴물은 그때부터 쿠데타를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을 저지른 거죠. 22대 총선 4월 10일에 있었던 총선 저는 후보로서 세종갑 후보로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뭐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 심판을 저도 한 5만 표 정도 43% 득표 받아서 패배했는데 그 심판은 기본적으로 저희 후보 개인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일차적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 탓을 하기 전에 후보 개인이 좀 모자란 탓이 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그 다음에 어떤 책임을 봤을 때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정권 심판론에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그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아까 조상호 부시장님이 이제 야당은 오포지션 파티라고 하는데 여당은 룰링 파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룰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2년 반 그 윤석열 정부와 또 국민의힘이 국민 보시기에 흡족하게끔 흡족하기는커녕 불만족스럽게 그렇게 전국 국정 운영을 해왔던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철퇴를 저희 국민의힘이 맞았고 비록 200석이라고 하는 뭐 개헌 저지선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200석에 이르진 못하지만 범야권 192석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힘을 야권에 몰아주셨습니다. 그 준엄한 뜻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국민의힘이 되새기고 좀 거듭나는 2025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뭐 총선 얘기하면은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 민주당의 세종갑 후보가 그 재산 신고의 허위 문제로 이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해서 우리 세종 시민들과 우리 민주당 세종갑 지역 당원 동지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참 송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정당사에도 거의 유례가 없는 큰 과오였고, 뭐 저도 뭐 당원의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전국을 강타한 의료대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0대 뉴스로 뽑았는데요. 2,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2,000명, 정부가 늘리겠다는 2,000명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마 입학 정원이 3,048명인가 3,000명 조금 넘어요. 네. 근데 의사는 거의 비행기 조종사 정도의 훈련과 비용이 들어서 10년 이상 수련을 해야 이제 한 사람 몫의 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1년에 3,000명을 뽑고 있는데 한 번에 2,000명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윤석열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주변에 그 좀 건강 때문에 병원을 지금 맴도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서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의 그 가장 큰 실정이 긴축 재정으로 경제를 파탄낸 거하고 이 의료 대란을 일으켜가지고 앞으로 이거를 복구하는데 10년 이상 걸릴 거란 염려가 있습니다. 네. 자, 2,000명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었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글쎄요, 저는 처음에 2,000명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는 그게 이제 합리적인 과학적 추계를 바탕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었죠.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이제 대학들의 지금 준비 상황, 의사를 정말 키워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준비가 돼 있는지 뭐 문제나 아니면 여야 의정 협의체라는 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뭔가 이것저것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의료대란 문제는 우리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한 번씩은 실감했을 그런 문제거든요. 국민 건강권, 질병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무엇보다도 더 세심히 살피고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의료 공백 그리고 의료 대란 문제로 인해서 우리 그 윤석열 정부의 유능함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심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원래는 비수도권의 의료 시스템이 점점 낙후되고 이게 취약해지니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의료 인력을 확충해서 좀 더 좋은 시스템으로 나가자라는 게 원래 의료 인력 확충의 취지예요. 근데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2,000명이라는 숫자만 남은 거죠. 전 그걸 누가 정했는지도 결국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세종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에 앞서서 지금 의료대란 얘기를 했는데, 최민호 시장이 또 한 발언이 또 굉장히 의료대란 와중에 논란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종합병원 의사들의 응급실 의사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냐, 뭐 그런 취지였어요. 요지인즉슨 세종시에 딱 하나 있는 종합병원, 대학병원의 응급실이 공백이 생겼죠. 그래서 그 의사 인건비에 대해서 세종시가 2억인가요, 3억인가요? 뭐 지원을 했습니다. 네. 한번 지원을 하고 나서 왜 우리가 이걸 지원해야 되지? 라고 얘기를 해서 속된 말로 전국에서 린치를 당했죠. 굉장히 그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발언은 좀 실언에 가까운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최민호 시장님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세종시에 의료시설을 하나 추가로 건립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시작도 못했죠. 그러니까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행정의 그냥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면 시민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의료 대란 상황이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아쉽고 섭섭한 입장이더라도 우리 의료 인력들 그 북돋아 주고 그분들한테 도움 줄 길을 찾아야지. 그것을 의사 탓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최성렬이니 뭐 금쪽이니 이런 말들만 남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에 그 전국적으로 전공의가 부족해서 전공의를 어떻게든 이제 데리고 오기 위한 경쟁이 병원들 사이에 그렇죠.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연봉이 있죠. 특히 이제 응급의학과 관련된 또 배우 진료하는 그 전공의들의 연봉이 있었는데 그 연봉이 막 치솟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근데 그 치솟은 연봉을 결국 지자체가 보전해주지 않으면 그 해당 그 병원에서는 그 전공의를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을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제 우리 지자체,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세금이죠. 그것으로 전공의들의 월급을 이렇게 보태주느냐라는 취지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는 다 지원을 했죠. 근데 이 일이 발생한 것은 기본적으로 전공의들 이탈 사태 그리고 그 이탈하게 된 원인을 애초부터 이렇게 좀 막아가면서 정책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 미흡한 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국적인 혼란상이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이제 막 세금으로 그걸 막아주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 건데 결국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와 이제 집권 여당이 어떤 유능함의 부족이 또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부수적인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의사가 15명이 15분인가 계셨는데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서울의 빅5를 비롯해서 자꾸 위로 올라가죠. 예.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정상 가동이 되지 않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합행정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거를 보듬어주지 않는다면 마치 그건 의사들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면 시민들은 오늘도 세종에서 아프면 세종 충남대병원을 가지 못하고 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그런 면에서 저도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세종시의 행정은 정원도시 박람회로 시작해서 정원도시 박람회로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처절한 실패죠. 처절한 실패고 아마 유사일에 이런 해프닝은 다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요즘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도 지금 최 시장님이 내란에 대해서 거의 동조하는 듯한 제스처를 포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주 연방 시스템이고 만약에 지방정부의 장이 만약에 지역의 군대를 만약에 통솔할 권한이 만약에 손에 가지고 있었다면 이분은 그러면 윤석열과 다른 행태를 보였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해프닝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예산 삭감은 이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자족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관광산업에 뭔가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단식하는 것은 아까 이제 저기 삭발도 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안 했죠. 네. 그리고 이게 민주당에서 결국 지방 예산과 국가 예산을 다 삭감을 하는데 주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소야대 형국이기 때문에 그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집행부와 국회의원 사이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조금 더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만 당시에 거의 답이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닌가.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는 하지 못하도록 정해놓고 이 과정을 진행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민호 시장 입장 표명하는 거에서도 조성모 시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이제 12.3 계엄 사태에 대해서 최민호 시장이 뭐 계엄에 동조한다 혹은 반대한다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상황에 기인한 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단체장도 당원이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을 하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개운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소용돌이 휘말려 시정 운영이 또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최민호 시장이 어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죄송하지만 그 말씀은 거의 사실이 아니고요. 최민호 시장은 명백하게 그 계엄 세력에 거의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세종시당 위원장은 연일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서 아주 위헌적인 발언을 매일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 유재화 위원장님만 거의 이제 유일하게 이성을 지키고 계신 건데 결국은 우리 시민과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좀 긍정적인 뉴스 하나를 또 선정을 했습니다. 법원 설치법. 그렇죠. 세종지방법원과 세종지방검찰청 설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자, 법조인이시니까 예. 먼저 그 내용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세종 시민들은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재판을 하러 가려면 그 대전까지 가야 됩니다. 대전지방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수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전지검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불편하셨죠. 그에 비해서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회도 없고 법원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종시 시민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컸는데 드디어 그나마 2024년에 그나마 좋은 유일한 소식이라고 거의 할 수 있을 정도로 세종지방법원과 세종지검이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물론 그게 더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2032년 뭐 이때 된다고 하거든요. 사실 그거 훨씬 더 땡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뭐 공사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고 판사들 그 수급 조절만 잘 되면 얼마든지 땡길 수 있으니까 저희는 더 땡기는데 더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지방법원과 지검이 설치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뭐 여야 정치권에서 다 같이 노력하신 결과죠? 사실 저희가 시민들께 최근 2년간 세종시에서 좀 좋은 소식을 거의 유일하게 좀 드린 게 이번 지방법원 설치 그리고 또 이제 지방 저 검찰청도 이제 아마 설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는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당길 수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민 편의도 있고 우리 상가공실 문제도 있고 우리가 좀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종시 지역 뉴스로서는 이응패스 도입을 꼽았습니다. 뭐 일단 긍정적이죠. 시민들이 네, 네. 많이 또 좋아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또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약간은 또 상반된 평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응패스 도입 5만 원 한도 내에서 2만 원만 내면 5만 원까지 네.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는 특히 또 무료. 무료. 예, 뭐 잘 된 거죠? 예, 일단 그 이응패스 제도는 원래 4만 명 정도 시민들이 가입할 것을 목표로 이렇게 제도를 시행했는데 5만을 넘어서 이제 6만 명 정도의 시민이 이응패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그리고 이제 후속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시민들의 70% 정도가 이제 만족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이용률이 한 10% 정도 이게 증가했다는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응패스 제도는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요. 다만 예전에 우리 이 방송에서 조상우 시장이 그 얘기를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원래 최민호 시장의 공약은 대중교통 무료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2만 원 내면 5만 원 한도 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응패스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다 돈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무료 공약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응패스로 바뀐 것에 대해서 그럼 과연 그 공약이 후퇴된 거냐, 공약을 폐지한 거냐, 아니면 공약이 더 발전된 것이냐, 이제 이런 논쟁을 잠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일부 시민들이 자기 지출을 하더라도 이렇게 그 이응패스에 가입해서 대중교통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시 재정 부담도 줄어들고 대중교통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공약의 폐기라든가 후퇴라기보다는 공약이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바뀌지 않았느냐 그렇게 평가를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공격도 하기 전에 지금 방어부터 하셨어요. 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미리 해봤습니다. 네, 지금 공약 축소 그 얘기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퇴. 그러니까 이미 선거 과정에서 이거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최 시장님의 행태 중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보는 게 처음부터 지킬 생각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수백억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만약 믿었으면 그럼 그분은 공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정도의 사리 판단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분개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공직자, 세종시 공직자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지만 어쨌든 우리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최민호 시장의 거짓말하고 무관하게 어쨌든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해가지고 이런 교통 대안을 만든 건 참 저는 참 훌륭한 일이었는데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을 하면 이거를 발표를 시의회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참 한심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10대 뉴스 꼽아봤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는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건들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이에요. 지금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엔 최상목 권한대행이거든요. 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고 그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런 어떤 이것이 뭐 국민에게서 낫다 이런 판단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제한된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재량이 아니잖아요. 재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법률가로서 변호사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헌법 법조를 들여다보고 헌법 교과서를 들여다보고 주회를 들여다봐도 이것은 임명하는 것이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임명을 거부할 재량이 없는 이상 조속히 임명하는 것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3인 선출권을 존중하는 길이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심리를 통해서 그 결정을 받아야 하는 국민 개개인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왜 헌법재판관이 그럼 6인 사퇴가 됐느냐? 그건 결국 민주당이 줄줄이 고위공직자를 탄핵시키고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었나라는 비판도 일각에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 국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된 권한을 하루빨리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합헌적이고 합법적이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기재부 공무원으로 흔히 모피아로 불리는 아주 승승장구했던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박근혜 정권이 탄핵될 때 그때 경제비서관이었는데 사실은 미르재단 등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혐의는 짙었지만 결국 기소되지 않고 운 좋게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제 다시 역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뭐 헌법이다 법이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대한민국 구성원의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무엇이 본인이 해야 될 일인가 이거를 모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류재화 위원장하고 얘기가 달라요. 지금 국민의힘 주류의 의견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반성의 기미를 안 보이고 오히려 계엄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 시간 끌기 하다가 원상태로 돌아가자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말씀 하면 또 싫어하시잖아요. 어쨌든 친 한동훈 계잖아요. 한동훈 뭐 대표하고 전 대표죠. 뭐 어쨌든 그 같이 가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 권성동 누구죠? 권영세 두 분의 국민의힘과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제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같이 갈지에 대한 서로 지금 견해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그 한동훈 전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당협위원장과 당직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결국 국민의힘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해요. 예. 그 지금 류주아 위원장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뭐 퍼센트도 좋고. 퍼센트요? 그거는 저희가 무슨 여론조사를 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침묵하고 계세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니까 과연 이게 주류로 올라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숫자가 있는지. 지금 현재 오늘 당시 의원총회에서 나온 얘기들, 의원총회 분위기들을 보면 확실한 거는 지금 이제 여의도에 있는 그 당직자, 주요 당직자들, 의원들 사이에서는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아무래도 상대로 더 적겠죠. 하지만 저는 일반 당원들의 사이를 보면 여론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소수라고 단정 지을 만한 적은 숫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시간이 가고 상황이 바뀌고 또 설득하고 교감하면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상 한번 해보세요. 국민의힘.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역사에 죄를 저지르면 결과적으로 아마 국민의힘이 공중분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국민들로서는 더 이상 내란 수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언제든 위험한 상황이 다시 올 수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내에서 도저히 봉합과 화합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아마 각자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거는 우리나라 보수의 몰락에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이 상황을 이끌어갈까 그 판단을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좀 많이 숙고를 좀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요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당사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도 썼는데 국민의힘 당사에는 그 전직 대통령 국민의힘 배출한 전직 대통령 세 분의 사진이 항상 걸려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인데요. 이 각각 세 분이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뿌리를 얘기한다면 이 세 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당사에 그렇게 세 분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이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예전 1990년에 그 3당 합당을 하면서 군부 보수 세력의 민주화의 숨결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하나회를 해체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선진화, 개방화의 길을 가면서 그 나름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뿌리 중 하나가 민주화 정신입니다. 그 민주화 정신에 저는 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 12.3 계엄 사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면 국민의힘은 결국 그 뿌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고 있는 목소리 그리고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내고 있는 목소리들 그런 목소리가 국민의힘의 어떤 주류에서 벗어나는 목소리가 결코 아니고 그 뿌리와 맞닿는 목소리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 또 굉장히 또 아유, 근데 논의가 벌어질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국민의힘의 뿌리가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명박하고 박근혜 두 분 사진은 안 걸고 있다면 이제 윤석열 사진도 안 거시겠다는 뭐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당황스러워요. 네.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친한파가 지금 친한파라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개혁적인 분들이 생각하는 뿌리는 김영삼 대통령일 것이고 다르게 생각한 주류인 분들이 생각하는 뿌리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사실 김영삼 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당 합당이지만 당시 평가는 또 야합이라는 표현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꼬마 민주당. 네, 꼬마 민주당이 또 탄생 배경이 되고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3당 합당이었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PK 지역이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고 독립운동의 산실이었어요. 뭐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 인위적인 3당 합당이라는 그 역사적 죄를 저지르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이 완전히 이념적으로 편협해지고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죠. 근데 뭐 제가 그것까지 좀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고 근데 조금 놀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뿌리라고 생각하신다는 딱 세 명이 항상 걸려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이렇게 걸려 있고 현직 대통령이 배출되면 그 대통령 사진까지 해서 4개를 걸게 되는 거죠. 하나는 계속 바뀌는 거고 3개는 항상 고정돼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배출한 대통령이 또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가장 이제 중요한 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세 분만 걸어 놓는 거죠. 네. 그 말씀은 좀 알겠습니다. 뭐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그 평가가 많이 엇갈리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분도 사실은 뭐 많았어요. 그렇죠. 예, 뭐 3당 합당부터 사실 그렇죠. 논쟁적이죠. 그거 얘기하면 시작은 그런데 또 마지막은 역사상 가장 큰 위기였던 IMF 사태도 주역이시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긴 시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쨌든 새해 벽도부터 대한민국이 너무 힘든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게 좀 정상화의 궤도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참한 2024년이었습니다.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절망만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희망보다는 불안과 근심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뭐라고 희망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이제 곧 며칠 뒤면 새해가 밝는데요. 2025년에는 2024년과 달리 국민의힘을 더 강한 정당으로, 건강한 정당으로 만드는데 미력이 남아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참 비통하고 참 참담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돼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자유민주주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 민주주의는 흔히 생각할 땐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의 또는 연대의 힘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자유와 평등은 때로는 경쟁적이고 때로는 상대적인데 연대라는 정신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2025년은 우리 국민 모두가 좀 지혜도 모으고 힘도 모으고 진짜 작은 차이를 좀 넘어서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다시 우리 아이들이 좀 활짝 웃을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드는 그런 좀 환골탈태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좀 좋은 소식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내년에는 좀 밝고 즐겁고 건강한 말씀 좀 더 많이 드리겠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주비언 토크쇼 2024년 순서 오늘로 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밝고 희망적인 그런 소식들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앤톡 김사경입니다. 재밌고 유익한 소식을 원하시면 오른쪽 뉴스앤톡을 클릭해 주세요. 뉴스앤톡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